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여행 가세요. 클럽에 가서 춤추세요. 즐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우리 인류를 옥죄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코로나 통계가 늘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감염자 수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7억 명이라는 거고요. 사망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 나오는 거죠. 이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실제로는 이 숫자는 굉장히 과소집계되어 있는 거예요. 걸렸는지도 모르고 병원에도 못 가보고 그리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8억 명이라고만 쳐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 10명 중에 1명꼴로 감염됐었다는 거죠. 자, DNA 얘기를 조금 아시는 분은 정크 DNA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DNA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나니까 실제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소수더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놈들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따져보니까 그게 거의 다 바이러스 DNA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만 이걸 겪은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고 생명의 역사 내내 쌓였던 바이러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명 중에 1명, 아마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한 8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몸 안에 그냥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인류의 진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합니다. 열대 정글에 있다 보면 박쥐를 자주 만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박쥐를 약 한 1,400여 종 세계적으로 발견했는데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종들이 전부 열대 정글에 삽니다.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자꾸 온대지방으로 슬금슬금 건너오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건너오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온대지방의 온도가 오르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박쥐의 물리적 거리가 자꾸 좁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네, 21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겪은 대표적인 질병 SARS, 메르스, 코로나19 전부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출발했다는 건 역학조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쥐는 숲속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뿌려준 거고 우리는 계속 생활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숲을 훼손하고 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야생동물들을 잘못 건드리다가 괴롭히다가 우리가 옮는 거거든요. 자, 박쥐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자꾸 온대지방으로 건너온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이 발발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2021년 5월이었는데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박쥐 논문, 열대 박쥐에 대한 논문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떠들어낸 대로 온대지방에 새로운 박쥐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베트남, 라오스 이쪽 중국 남부 지역입니다. 기후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멈추지 않는 한 열대에 있는 박쥐들을 끊임없이 온대로 옮겨올 거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편입니다. 재앙의 부끄러움은 그래도 버겁다. 코로나19로
가장 처참하게 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는 어때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야,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런가 봐. 10,000원 벌 자신 있습니다. 세계 배수시설 중에 네덜란드가 최고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당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쏟아졌으니까. 자,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이 유명한 사진. 강남역 주변은 왜 여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강남역 주변의 배수시설이 역삼역 주변의 배수시설보다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강남역 주변으로 물이 고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윗사진은 어떻습니까? 2020년 여름 우리나라의 장맛비가 무려 54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인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환경 문제 두 개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기후변화, 하나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는 뭐 이제 상식이잖아요. IPCC라는 국제 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물다양성은 UN 기구인데요, 산하기구인데 CBD라고 불러서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인데 지금 시력이 좋으신 분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제가 어쩌다가 이 기구의 의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2년 동안 저 국제기구를 이끌어봤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경험이 실제로 어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보통 한 단어로 대답합니다. 좌절. 아무것도 못해요. 왜? 만장일치제거든요, 있는 게. 80개국 대표들을 전부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랍니다. 그런데도군요. IPCC를 오랫동안 이끄신 우리 이회성 박사님, 어마어마한 리더십입니다. 기후변화 쪽에 최대 이슈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이번 세기의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붙들어내자.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일 2도가 오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거의 절반까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게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할 수 있을까? 98%의 세계 생물학자들이 택도 없다에 찍었습니다. 자, 2024년입니다. 76년 남았네요. 그죠? 이번 세기 끝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여행 가세요. 클럽에 가서 춤추세요. 즐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이든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생명다양성재단도 열심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무렵에 2018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회의가 IPCC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회성 총장님이 167개국의 대표들을 전부 설득하셔서 저 온도를 2도에서 1.5도로 낮추는데 성공하십니다. 그러더니 과학자 패널에 저도 있었는데 1.5도가 상승하는 시점으로 계산해달라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을 다 분석해서 저희가 2030년에서 2052년 사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를 내시면서 거기다가 저 시기가 10 years faster, 10년 당겨진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먹거리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엄청난 기후변화 재앙이 우리를 덮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19도 물론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었겠지만 생물다양성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과 만년여 동안에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지구를 덮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24년 6월 현재
호모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가 기르고 있는 동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 비교해보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 만년 동안에 지가 1% 미만이었다가 저 숲속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1% 남짓으로 죽여버리고 완벽하게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저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날이 갈수록 자기 집주인이 숙주가 힘들어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주를 꿈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내려앉아보면 거의 99%의 동물이거나 호모사피엔스가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 불균형, 이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히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은 확률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여러분을 그 유명한 카프카의 변신 처벌이라고 보셔봅니다. 자다가 깨닫더니 가축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잖아요. 지금 이 과일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다 먹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계는 워낙 다양한 도시에서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서 자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먹어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주제에 찬밥과 우박 가리겠느냐, 이거라도 먹고 살자. 그러면 다행히 그래요. 나 똑같은 식물 먹고야만 했다. 그러면 저 식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한 5m쯤 떨어져서 나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5m 이걸 몇 발자국 같지만 이 작은 애벌레에게는 그야말로 5m면 멀리 같은 길입니다. 게다가 제가 시력이 좋아서 좋겠네 그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쟤는 옆에 있는 친구를 냄새 맡아보고 시식해보고 개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얘가 다 먹어치는 친구는 또 작은 이파리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다양성을 담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은 어때요? 분명히 이 땅에는 예전에 다양한 식물들이 막 섞여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쳐들어가서 그 식물 다양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영으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작물 하나로만 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작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곤충한테는 천당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입소문하고 몰려듭니다. 어제까지는 예쁜 곤충이었어요. 근데 내가 심은 걸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충! 그리고 부립니다. 선충제를. 이 악순환을 우리는 수백 년 동안 해왔죠. 저희 다이먼드 교수님은 총균세에서 농업이 우리 인류가 저지른 실수 중에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의 역사에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 가장 큰 주범이 원천입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언제 양계장이나 양동장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 가운데 길로 지나가면서 걔네들 얼굴 좀 한번 쭉 보세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왜 똑같아요? 알 잘 낳는다, 육질 좋은 돼지, 오리 키우겠다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들끼리만 수십만 세대 교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장 안에 유전자 다양성 거의 사라진 겁니다. 얘는 거의 독자적인 같아요. 그러니 한 마리만 감염되면 옆에 놈 유전적으로 너무 비슷하니까 감염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우리 농장 안에 있는 오리들 그 수만 마리를 원래는 한 마리 한 마리 정중하게 목숨을 거둬들여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일일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덩이를 파고 살아있는 오리들을 그냥 등떠밀어서 꺼내다 집어넣고 버립니다. 코로나19로 일가족 몰살 본 적이 있으세요? 얘네들 우리 인간 가족 정도로만 유전자 다양성 만들어주면 아픈 아이만 꺼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생산성
피겠다고 그냥 한 양계장에서 알 받아서 그대로 부화시켜갖고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르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 이들의 죄가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번에 운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염병 알았을 때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는 데까지는 10년 내지 15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메신저 RNA,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잖아요. 메신저 RNA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역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기가 막히게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 생명과학자들은 실험실로 달려갈 거고 밤을 샐 거고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테니까 할 겁니다. 그래서 운 좋게 11개월 만에 또 해냈다고 칩시다. 그 11개월 동안에 또 한 3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아닙니다. 백신이. 그래서 제가 다른 백신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더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생태 백신. 저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우리 팔뚝에 백신을 꽂자는 게 아니라 자연 보호하자는 얘기잖아요. 자연을 보호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얘기를 쟁글라 박사님이나 솔벨리나 참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두 번의 소중한 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linguistic turn, cultural turn, 언어적 전환, 문화적 전환. 지난 한 30-40년 동안 그분들은 또 이걸 믿더라고요. technological turn, informational turn, global turn.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막 하다가 또 감염돼서 죽으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 발전 조금 이루다가 팬데믹도 터져서 생사의 갈림길에 참이 던져지는 존재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걸 우리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전환은 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거냐. 세상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전환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까.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을 우리 후손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자면 우리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후손에게 잘 물려줍시다. 이겁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전염병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도 두어 번만 겪으면 돼요. 그리고 죽으면 됩니다. 그냥 대충 견디자고요. 근데 우리가 낳는 아이들은 뭡니까? 무슨 원죄를 갖고 태어났길래 평생 이런 일을 한 10몇 번씩 겪으면서 살 거라는 거죠. 후손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이 고사리 손이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나는 얼굴도 못 볼 그놈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희생해라. 이게 애당초 먹힐 일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후손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줍시다. 택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박경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생태학회가 어쭙지 않게 생태학회를 유치했었는데요. 월화수목금 중에 수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수요일날 제가 박경희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박경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금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든 이자만 갖고 살아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 근데 그냥
다 박차고 일어나서 거의 1분을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2002년이면 22년 전이죠. 그때는 아직 생태학자들이 sustainability의 개념을 확립한 때가 아닙니다. 각자 아름아름 생각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할머니가 핵심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 얘기잖아요. 원금은 건드리지 말자. 이게 뭡니까? 지금 자연 더 이상 훼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조심하게 살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런 어떤 확고한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어쩌면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